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 참패 이후 24일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새 후보로 유력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이기기가 쉽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킨 보고 과정에 대해서도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대학로 소극장 학전 운영과 아침이슬 작곡으로 유명한 김민기 씨가 별세했습니다. 연극 가요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더니 이번엔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미 대선판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완주를 고집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하룻밤새 입장을 바꿔 후보직을 사퇴했으니까요.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만 남긴 현직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백기를 든 겁니다. TV 토론 참패 이후 24일 만인데 질 바이든 여사와 최측근 2명만 이 사실을 공유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올해 대선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첫 토론에서 멍한 표정과 더듬거린 말실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당내 사퇴 요구와 트럼프 피격, 코로나 확진, 오바마마저 등을 돌리면서 여론의 백기를 들었습니다. 성명에서는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사퇴는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결정했고 발표문은 현지 시각 토요일 밤 최측근 2명만 공유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발표 당일에서야 통화로 전달받았고 참모들에게는 불과 발표 1분 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발표 직후엔 SNS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영광이고 후보가 돼서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이어받을 1순위로 급부상하고 있죠. 첫 흑인 여성 검찰총장에서 부통령까지 여러 분야에서 최초의 기록을 갈아치운 인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모든 걸 하겠다며 곧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SNS를 통해 곧바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입니다. 20대 후반에 지방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최초 기록을 수없이 갈아치웠습니다. 흑인 여성으론 처음 2004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에 오르며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이어 2017년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에 오르며 중앙정치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언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We cannot possibly move forward, Mr. Chairman, I with this extend a hearing. very warm We have welcome not to been Judge given an Kavanaugh, opportunity to have a his meaningful wife, hearing on Ashley. this nominee. 그리고 4년 전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부통령까지 오릅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Every little girl watching tonight sees that this is a country of possibilities.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해리스는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에 도전하게 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을 대입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다고 나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는 47.4%, 해리스 부통령은 45.4%로 박빙이기는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열세입니다. 외신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리스의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셸 여사는 자서전 비커밍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고 주요 선거마다 연설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해왔습니다. If you think things cannot possibly get worse, trust me, they can and they will if we don't make a change in this election.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50%로 트럼프를 압도하며 가장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한 게빈 뉴섬 주지사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Governor Gavin Newsom, not just because he's governor of California, but because he has access to tons of money, which the new nominee would have to raise very, very quickly. There aren't many people who could do it. 미국 정치권은 미셸 여사가 정치에 등장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후보 승계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대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결정을 한 데는 민주당 내 거센 사퇴 압박이 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말 실수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든든한 우군이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마저 등을 돌렸죠.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졌습니다. 참 2016년에도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할 때 오바마가 막았었다고 하죠.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이후 고령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단언하며 나토 정상회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으로 해리스를 트럼프로 부르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Look,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하원 의원이 30명을 넘었고 바이든의 정치적 버팀목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It's up to the president to decide if he is going to run. We're all encouraging him to make that decision. 배우 조지 클루니를 비롯해 정치 자금을 기부해온 후원자들이 바이든 사퇴 없이는 자금을 댈 수 없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론도 악화해 트럼프와의 격차가 5%포인트로 벌어졌고 민주당원 60%가 사퇴에 찬성한다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통령으로서 56년 만에 재선 포기이자 당내 경선 승리 후 사퇴라는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더 이기기 쉽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예상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을 부쩍 강화한 상태입니다. 김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기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SNS에는 바이든이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데다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대통령 자리를 얻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첫 TV 토론이 끝난 직후인 이번 달 초 이미 트럼프는 바이든의 퇴장과 해리스의 등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I got him out of the way.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이후 바이든 사퇴설 논의가 본격화될 즈음에는 해리스 부통령을 미쳤다고 표현하며 맹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I call her laughing Kamala. She's crazy.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면서도 다른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 put together opposition research books on a variety of potential different candidates.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바이든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원하는 이들이 많았던 걸까요? 바이든이 사퇴를 하자마자 미국 민주당에 하루 4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 미국 대선 이모저모 국제부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만 확정이라고 보긴 아직 이릅니다. 네. It's not Kamala Harris, it's not Nancy Pelosi, it's not the Clintons, it's not the Obamas. Our delegates make the decision. 48 hours, does anybody else raise their hand and say that they want to also earn the nomination? 네, 아직 가능성의 문이 닫히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다음 달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는데 그 전에 누군가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If you wish to run for the presidency. And in this instance, all you need to do is gather 300 signatures, no more than 50 from a single state, and you can have your name placed in nomination. 네, 즉 300여 명의 대의원의 사인을 받아서 후보 경선에 도전이 가능하게 되면 8월 최종 전당대회에서 4,600여 명의 대의원 표를 두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전당대회 전에 다시 최종 후보를 뽑고 형식적인 전당대회를 할지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뽑을지는 오늘 수요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도 이 해리스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클린턴은 이제 해리스 지지를 표명을 했지만 일부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인 펠로시 전 의장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 신중한 태도입니다. Pelosi hasn't yet said she's for Kamala. President Obama, as usual, is staying very, very neutral. 네,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후보 사퇴인 만큼 대관식은 안 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되라는 의미죠. 여기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후원금,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약간 복잡한데요. 만약 같이 캠프를 뛰었던 해리스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후원금 승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제3의 후보가 된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부자에게 돈을 다 돌려준 다음에 다시 받거나 민주당 전국위원회로 귀속시켜서 쓰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 그 반응도 궁금합니다. 당초 질 바이든 여사는 이 사퇴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로 자가 격리를 하던 와중에 줌으로 가족 회의를 지난 주말에 했다고 합니다. What multiple sources told CNN is that this was ultimately the president's decision to make. Private conversations, including with his family. 그러니 질 바이든 여사도 SNS에 남편의 입장문에 하트를 달아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한 거죠. 어쨌든 뭐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최종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트럼프하고 비교했을 때 성별 다르죠, 인종 다르죠, 세대도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민주당도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me Democrats who don't like her, Democrats feel they have to stick with her because of her ethnic background. 네, 그녀의 인종적 배경이 다시 소수 유색 인종의 표를 끌어모으고 트럼프에 돌아섰던 여성 유권자들의 표도 끌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의 파장이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과 그 지휘부인 대검찰청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조사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보고를 받았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깨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며 거취를 고심 중임도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미리 보고받지 못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서 불편한 심기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없는 수사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 원칙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총장은 헌법 원칙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취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대면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시작 후 10시간이 지나서야 총장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알리지 않은 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오늘 이 지검장이 이 검찰총장에게 조사 경위를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책과 사과가 수차례씩 오갔고 이 총장은 대검에 곧바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현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왜 미리 보고되지 않았는지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총장은 출근 직후 먼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보고 당시 검찰총장의 질책이 있었고 중앙지검장이 수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전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걸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체 판단에 조사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앙지검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건의했지만 이 총장은 원칙대로 검찰청 비공개 소환 조사를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이 총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경위에 대한 진상 파악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총장 패싱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총장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후 통보한 이유에 대해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조사에 응할지 알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명품백 사건 조사 일정을 미리 논의했고 도이치 사건을 조사하는 날 함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제3자인 명품백 변호인단도 알고 있었으니 결국 검찰총장만 모른 겁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총장에겐 보고하지 않은 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총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도이치 조사가 끝나고 명품백 조사도 마무리되는 때였던 밤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총장에게 사후 통보한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도이치 사건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어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고 명품백 조사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어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도이치 조사를 받는 날 명품백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수사팀은 김 여사 측과 미리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품백 조사가 이뤄질지 양측이 100% 확신할 순 없었지만 사전에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은 도이치 조사가 진행되던 날 명품백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조사 당일까지도 불투명했다면서 수사팀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김 여사 측 의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명품백 조사가 불발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 당일까지도 명품백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올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조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사 장소를 김 여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 김건희 씨가 한국판 측천무후냐,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이제 특검뿐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두고 전례 없는 특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조사의 시점과 방법, 장소 등을 따져봤을 때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허울뿐인 조사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이제 남은 수순은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입니까? 검찰을 대신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건 특검뿐이라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김 여사가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구인지 감이 바로 왔습니다.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닙니까? 오는 26일 2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고 불출석 시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도 원칙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패싱이 됐다는 말이 나왔을 때도 검찰총장 자리는 지키겠다고 했었는데 검찰 내에서의 패싱 논란은 더 힘든 일이었겠죠. 거취를 고심 중이라고 하니까요. 논란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이치 사건은 뭐 그렇다 치고 이 명품백 수수 조사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미치는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총장 패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명품백 부분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것도 확정된 건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 20일에 도이치 그리고 명품백 부분 사건을 둘 다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만큼은 이제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이 모두 미리 논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이 같은 과정 자체를 전혀 몰랐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총장 패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해명,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날에 두 사건 조사가 모두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총장에게 섣불리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이제 수사팀이 명품백 수사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는 끝났으니까요. 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 갑자기 김 여사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날까 봐 우려가 되다 보니 끝까지 100% 조사를 확신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 어쨌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그럼 이게 징계로도 이어질까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사팀 쪽 사정이 맞는지는 이제 대검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겁니다. 하지만 이 징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전직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패싱당한 이 총장이 기분은 나쁠 일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지만 수사팀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총장에게 사과도 한 만큼 이번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만큼은 분위기만큼은 이제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분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이 총장의 거취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퇴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일단 이 총장은 남은 임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은
이 총장 교체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이 총장 거취 논란이 불거진 건 사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제 지난 5월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맞아요. 패싱 논란 때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 총장이 지난번 인사 때 논란과 이번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 거취를 고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이 바로 내일이죠. 원래 한동훈 후보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선거 막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파장이 큰 만큼 다른 후보들도 해볼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총선 참패 이후 열리는 전당대회임에도 서로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면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막장대회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최종 투표율이 48.5%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7%포인트나 낮은 겁니다. 후보들은 동상이몽,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자신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일부러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폭로했다며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겠다는 한 후보 발언에 날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가해자가 강제로 화해하자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너무 궁색하죠. 본인이 하신 잘못을 덮으려는 궁색한 변명으로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 원희룡 후보도 대구에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잔혹한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결선을 자신했습니다. 당의 뿌리가 약한 그런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폭로는 금도를 넘어선 거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인간적인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나경원 후보 개인만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과반을 자신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이번 당대표 선택이 당과 나라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심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우리는 변화할 것이고 미래로 갈 겁니다. 저는 변화의 불편함을 여러분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저조한 당원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동상이몽입니다. 한 후보 측은 어대한 기류가 강해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은 것이라 분석했고, 다른 후보들은 한동훈 독주가 깨진 것, 친윤계의 조직표가 결집된 것이라 봤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당대회 결과는 내일 오후 발표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압도적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되면서 누가 최고위원이 될지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초반 레이스를 주도하는 후보는 유일한 원외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정 후보의 선전에 민주당에선 당황하는 기색이 감지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유승훈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지난 5개 지역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 줄곧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명한 투쟁력을 앞세워 누적 득표율 20%를 넘겼습니다. 이윤석열을 때려부시기 위해서는 탄핵밖에 길이 없습니다. 최고위원 5명 중에 1명으로 들어서 이 탄핵 결차의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 후보의 선전에 권리당원들과 소통에 능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막말 논란에 따른 공천 취소가 오히려 동정심을 부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의 선전이 부담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정봉주 후보를 공천을 줄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린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럽죠. 참 저도 이런 형태의 전당대회 결과들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벌써 정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당신과 민심의 괴리로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 후보는 당원 여러분의 질책과 염려는 언제나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봉주에게 내부 총질은 없다고 우려불식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은 야당에겐 먹잇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고리로 한동훈 특검법을 본격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댓글팀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TF를 뿌리기로 했는데 특검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놓고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단 TF를 꾸려 실체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위한 사전 정치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그동안 최혜병 특검법 통과에 집중해온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권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법안 추진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특검법이 여권 내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 후보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이어 댓글팀 의혹이 포함된 추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장관 재직 시에 댓글팀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야권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인 이번 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또 소환? 누가 소환됩니까? 일단 누군지 확인하기 전에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두고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며 야당의 공세가 거센데요.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저 사진 유명하죠? 황제 조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기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웃으며 팔짱 끼고 수사받던 우병우가 떠오릅니다. 이 논란 잊을만 하면 나왔었잖아요. 여당은 합당한 조치였다며 엄호에 나서면서 조국 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비공개 조사 이력을 꺼내들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셀프 방탄복을 착용했고, 이도 모자랐던지 조사를 비공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지난 2021년 중앙지검장 시절 공수처장 관용차로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정도 올랐고, 민주당은 떨어졌는데 양당의 격차 10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4.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정도 오른 건데요. 지지율이 30%대 중반에 진입한 건 지난 총선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조사기관 관계자는 체코 원전 수주 같은 외교 성과에 지금 진행 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켜도 보겠습니다. 나도 받겠다. 누가 뭘 받겠다는 겁니까?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에? 그래, 이재명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는 전혀 이재명 청문회가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 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원 심사를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그러면 정 위원장 뭘 받겠다는 겁니까? 본인도 청문회를 받겠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 탄핵 청원, 이 맞불 성격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고요. 여기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주도한 정 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청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정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회부되면 청문회를 열 테니까 청문회든 증인 출석이든 야당의 요구를 받으라는 겁니다. 네. 현재 정 위원장 해임 청원은 접수 기준인 5만 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정 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이 국민을 분동하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러자 정 위원장은 SNS에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약간 초등학생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정치가 어떻게 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8번이나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우리 군 당국은 이틀 연속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고 있는데 더 투입됩니다. 고정식 확성기에 이어 위치를 옮기며 방송할 수 있는 이동식 확성기까지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가용 가능한 걸 다 쓰는 겁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 동요에 이어 탈북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는지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이틀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오후 10시까지 약 16시간 가동하는데 고정식 24대에 이어 이동식 16대까지 보유한 확성기를 모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확성기는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옮기면서 방송할 수 있어 전달력을 끌어올리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방송 내용은 북한 외교관 탈북, 비무장지대 지뢰 배설 폭발 사고로 인한 북한군 사망 등 북한에서 알려지지 않은 소식 위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던 북한군을 북한 당국이 체포했다는 내용까지 방송에서 공개하며 본격적인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가수 장윤정의 노래 올레 등 우리나라 노래들도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또 기강이 흔들리거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2차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멈춘 상태입니다. 식별된 500여 개 가운데 240여 개가 우리 측 지역에 떨어졌는데 대다수는 종이류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탈북민 단체도 인천 강화도 일원에서 쌀과 USB를 담은 대북 전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을 최근접 경호하는 부처 직원의 사건인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서울의 한 지하철 전동차 내부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용의자를 대통령실 경호처 4급 간부 A씨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 개시 통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전동차 내부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주 A씨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을 최근접 수행하는 부처 직원의 성추행 사건에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당일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수능 관련 사설 문항 한 개당 최대 30만 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학원에 문제를 팔아온 현직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 5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죠.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 학원 간 문제 거래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2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A씨 등 현직 교사 14명은 학원이나 특정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넘게
대형 입시학원 등의 수능 관련 문항 수천 개를 개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고 팔아 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수능 모의평가 문항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문항들을 모의평가 시행 전 복수의 사교육 업체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의평가와 유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나머지 피의자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조정했다는 건데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저녁 6시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4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는데요. 당시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투자 심의 카톡방에서 보고받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할 의도로 2,400여억 원을 풀어 SM 주식을 고가에 사들였고 여기에 김 위원장이 깊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장이 넘는 발표 자료까지 준비했을 정도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인 장래 매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보름째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임금교섭 재개를 앞두고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초반보다 파업 인원이 줄어든 만큼 결집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파업이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검은 티셔츠를 입은 채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보름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총파업 승리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삼성전자, 그것도 반도체 부분에서 총파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노조 추산 2,500명 이상, 사측 추산으로는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8일 총파업 첫날 집회보다는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임금교섭 재개를 하루 앞두고 조합원 결집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집회 후에는 기흥사업장 내부를 돌며 노조 가입과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삼로 조합원 수는 3만 4천 명을 넘어서 전체 직원의 27% 수준입니다. 삼성의 독립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는 7개 계열사 대표들과 노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찬희 위원장은 노사 문제는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칙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 준감위가 회사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는 노사 양측이 극적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대학로 서국장의 상징인 학전을 30여 년간 운영하며 가수 고 김광석과 윤도현, 배우 설경구와 황정민, 김윤석, 조승우 등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냈고
아침 이슬과 상록수 등을 작곡했던 가수 김민기 씨가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는 학전 출신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아침 이슬과 상록수,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을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 김민기 씨가 올해 앓던 위암으로 73살에 별세했습니다. 유신말 금지곡으로 지정돼 고초를 겪게 된 김민기 씨의 곡들은 대학가에서, 이한열 열사의 노제 등에서 울려 퍼지며 뜨겁게 부활했습니다. 이후 이른바 뒷것을 자처하며 무대 뒤로 물러나 대학로에 만든 배움의 밭, 소극장 학전에서 가수 고 김광석이 천회 공연을 하며 대중의 이름을 알렸고, 가수 윤도현과 동물원, 배우 김윤석과 황정민, 설경구, 조승우, 장현성, 이정은 등 800명에 달하는 예술인이 탄생했고, 이들은 소극장 문화의 상징이 된 김민기 씨를 추모했습니다. 많이 황망합니다. 저희가 건강히 좋은 시간들 선생님 덕분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친구인 유홍준 교수는 학전에서 주최한 한국미술사와 문화유산 답사기 강연 등을 추억했습니다. 원래 겸손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일으켜 놓은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문화유산의 자산이 됐죠. 뮤지컬 지하철 1호선에 이어 어린이극을 올린 김민기 씨의 뜻을 이어받아 학전 건물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극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포크 음악의 거장이자 문화예술의 산실인 학전을 세운 거목 김민기 씨의 발인은 모레로 발인 당일 옛 학전 자리인 아로코 꿈밭곡장을 한 바퀴 돌고 장지로 향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폭우 아니면 폭염인 걸까요? 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찜통더위가 펼쳐지면서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다시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거센 비가 쏟아지는 탓에 바로 앞 시야마저 뿌옇게 보일 정도입니다. 호우가 시작된 지 30분도 안 돼 청계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산책로 진입도 통제됐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자 청계천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했던 수도권과 강원은 오늘 밤부터 다시 굵은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 화요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과 인천, 강원에는 최고 120mm, 경기 북부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올 전망입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보됐는데 경기 북부는 시간당 70mm까지 내릴 수 있어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면 남부지방과 충청 등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전라와 경상, 제주 등은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서면서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주는 온도는 좀 낮았는데 되게 습했고 이번 주는 뭔가 습하진 않은데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더운 것 같아요. 기상청은 오늘 질환에 취약한 노약자들은 긴 야외 작업과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상습 침수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산사태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한 달 가까운 장맛비에 농경지가 많이 침수됐죠. 식탁 물가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상추 한 봉지가 어느새 4,000원까지 오르는 등 만만치 않은데 수박이나 참외 같은 제철 과일 값까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평소 2,000원에서 3,000원이던 상추 150g 한 봉지가 3,990원, 4,000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선뜻 집기가 겁이 납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준 오이도 한 주 전보다 30%가량 비싸졌고 애호박과 깻잎, 시금치 가격도 각각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좀 잘 안 사는 편이고요. 가족이 좀 모였을 때 그때 좀 장을 보는 편이에요. 과수 농가도 장마 침수 피해가 컸던 탓에 과일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장마철 과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직접 장을 보겠습니다. 참외와 수박, 사과, 귤을 담았는데요. 일주일 만에 4,000원가량 올랐습니다. 사과는 햇과일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내려갔지만 배는 햇과일이 나오는 다음 달까지 여전히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작물을 다시 심는 작업들도 빨리 앞당기면은 8월 상순 이후에는 저희가 공급량이 평년 수준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과일값은 점차 안정을 찾는 것과 달리 채소류는 집중호우와 고온,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하는 만큼 당분간 가격이 출렁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 강남 3구나 한강변 마용성 지역은 그야말로 불장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집이 적은 서울 강북, 노도강 지역도 그렇고 지방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금강과 초등학교가 있어서 3년 전만 해도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말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매매적으로 한두 분 정도 있거든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종부세 인하 움직임에 수요가 서울로 쏠리면서 지방은 문의가 사실상 끊긴 겁니다. 올해 상반기 세종 아파트 값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4.85%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이 0.55% 오른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구 마이너스 2.56% 등 지방 아파트 값은 상반기 1% 가깝게 떨어지면서 서울과의 양극화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도강 등 다른 지역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복도에 줄 서는 경우도 있고 계단식은 엘리베이터 앞에 꽉 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굉장히 양극화가 최근 들어서 심해지고 있는데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특히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이 10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지역 건설사가 줄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목표와는 달리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이 모집을 거부하고 나서서 파행은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특례 제공과 지원 시 권역 제한을 받지 않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9월달 수련이 복귀를 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원장님과 이제 교수님들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1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에 7,707명을 뽑겠다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빅5 병원은 2,800여 명을 선발하는데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1,000명, 세브란스 병원이 700명 이상을 뽑습니다. 하지만 충원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수련병원이 모집 인원을 공고하고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각 진료과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뽑지 않겠다고 하면 병원이 교수들에게 채용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고 다른 진료과 교수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꼭 밟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요. 그런데 참여를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외과에 들어왔는데 수술실에 안 데리고 들어간다거나.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현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무관심 속에 교수들마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무서운 산길 3km를 등산하거나 차로 15분을 올라가야 하는 공원, 누가 갈까요? 전라남도 영광군이 12억 원을 들여 무려 해발 480m 정상의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올라가 봤습니다. 비포장도로가 섞인 산길 3km를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양옆으로는 숲이 오가져 산짐승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아 도무지 걸어서 올라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차로 15분 남짓 올라가자 갑자기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와 주차장이 나타납니다. 산 허리를 1km를 돌며 전동 카트를 타는 길인데 사람은 없고 텅 비었습니다. 15분 걸지 그때는 못 봤습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멀다 보니까. 카트길 위로는 뜬금없이 산속에 골프장 한 홀 정도 넓이의 잔디광장과 전망대가 등장합니다. 산 정상에는 이처럼 원반을 던져서 집어넣는 디스크 골프장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광군은 이전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0월 세금 12억 원을 들여 축구장 14개 넓이의 장암산 산림욕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바뀌면서 사실상 공원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런데도 영광군은 여전히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며 변명에 급급합니다. 20, 30분 나간 거리는 나들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멀지만 지역의 나들이 코스 그런 컨셉이에요. 공원에서 음주와 치사는 금지돼 있지만 술을 마시고 음식을 해먹은 흔적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도 짓고 멀쩡한 공원 안내판도 땔감으로 수련한지 한쪽에 쌓아뒀습니다. 이미 공원이 개인 별장처럼 변했지만 영광군은 이 공원을 누가 어디서 몇 명이나 찾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 일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공원 관리에 인건비 3천만 원과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해 올해도 7,300만 원을 추가로 들였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가 한국 최초의 여성 IOC 선수위원을 꿈꾸며 선거가 열리는 파리로 떠났습니다. 최근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던 박인비, 두 아이 엄마로서 힘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현비 기자입니다. 가슴에 팀 코리아를 새긴 박인비가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에서 116년 만에 올림픽 종목으로 부활한 여자 골프 금메달을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던 골프 여제. 이번엔 선수가 아닌 IOC 선수위원 후보로 올림픽 무대를 밟습니다. 골프채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게 낯설지만 남편이자 코치인 남기엽 프로는 물론 뱃속 둘째까지 함께하니 마음은 든든합니다. 이런 도전을 함께 또 둘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저한테는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또 추억이 될. 임기 8년의 IOC 선수위원은 IOC 위원과 동일하게 올림픽 개최지 결정권 등의 권한을 지니는 스포츠 외교관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4명의 선수위원이 뽑히는데 박인비는 배구 여제 김연경 등을 제치고 한국 후보로 나섭니다. 박인비처럼 세계 각국에서 온 32명이 올림픽 기간 유세를 펼치고 선수들의 투표를 거쳐 8월 7일 결과를 받아듭니다. 8대1의 쉽지 않은 경쟁에 자신만의 강점으로 승부수를 던진 박인비. 그리고 또 제가 여성 선수이고 또 엄마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좀 기회 확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파리에서 우리 선수단의 금빛 소식과 함께 한국 여성 최초의 IOC 선수위원 탄생이란 낭보가 전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는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또 한 번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부 내륙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오늘 다시 한번 확대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밤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던 강릉은 오늘 밤에도 28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창원도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주말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